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열과 온도는 다른 말이야. 열과 온도는 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얘 엄청 차!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열을 표현하고 있어, 온도를 표현하고 있어? 온도예요. 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온도라고 하는 게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숫자로 표현한다. 이거를 온도라고 해. 되겠어? 일단 여기. 자, 어떤 물체에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그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라고 해. 자, 지구상에서 온도 몇 가지 체계로 쓰고 있니? 두 가지. 아니요, 세 가지요. 그럼 온도 표현이요,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온도 체계가 뭐죠? 섭씨 온도. 아셔야 해요. 섭씨 온도는 스몰 t라는 기호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도시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자,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는 뭐예요? 하씨 온도죠. 하씨 온도는 F라고 쓰고요. 단위도 도F라고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세 번째는 과학에서 쓰는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라지 T로 쓰고 단위가 뭘까요? 켈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온도 체계를 실제로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나중에 물리하면서 하세요. 섭씨 온도와 활씨 온도는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 만들려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과학적으로. 자, 얘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야.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로 물의 온도를 높이니까 이 정도의 뜨거운 온도에서 얘 끓기 시작해. 그 값을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끓는 점을 섭씨라고 하는 사람, 셀시우스예요. 셀시우스를 중국 새끼들이 한자로 쓰다 보니까 섭이로 써지거든요. 그래서 섭이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맞아요? 이거는 화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이 뜻이에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이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섭씨라는 사람은 그 끓기 시작하는 그 뜨거운 정도를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물의 끓는 점을 그냥 100으로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화씨는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뜨거운 정도를 100이라는 숫자로 안 쓰고 212도에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런가 하면 물이 얼기 시작하는 어느 점을요, 섭씨는 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때 화씨는요 32도에 쓴 거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뜨거운 정도 차이 똑같잖아. 그거를 섭씨에서는 몇 등분으로 나눈 거니? 이걸 100등분 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섭씨 1도 간격으로 정해진 거야. 그래서 근데 화씨는 요 사이의 간격이 몇 등분이게? 맞아요. 180등분. 그 중에서 하나가 화씨의 1도 간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섭씨의 1도 간격보다 화씨의 1도 간격이 훨씬 더 조밀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절대 온도는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사실 뜨거워지면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입자가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뭐해지니? 커져요. 됐어? 네. 그래서 절대 온도는요, 뜨거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있는 기체 입자의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한 온도야. 운동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한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온도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모든 물체의 운동이 멈춘 순간의 온도. 뭐라고 하겠니? 0켈빈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물리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이제 에너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온도조차도 에너지로 표현하려고 절대 온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에서는 온도를 다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가 될까?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야.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절대 온도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의 어느 점이 0도라고 했죠. 그 0도라는 온도가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얼마일까요? 273켈빈입니다. 물의 끓는 점이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373켈빈이 돼요. 그렇다면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가 몇 등분? 몇 등분이냐 이거?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몇 등분? 100등분. 됐죠? 이것도 100등분.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서 10켈빈 올라가서 섭씨 온도도 10도 올라가요. 온도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환할 때 이렇게 한다, 더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온도입니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로 숫자로 표현한 거 이게 온도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건 온도가 아니고 열이라는 거잖아요. 열은요. 근데 기억나? 내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물질이 온도를 쟀어? 그랬는데 수조의 절반은 80도의 뜨거운 물이다. 절반은 20도의 차가운 물이다. 이거 접촉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어떤 일이 발생하니? 뜨거운 물이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됐어? 자, 이렇게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이 뭔가가 이동하고 있죠. 됐어? 네, 이걸 뭐라 한다? 열이라고 한다. 됐어? 이게 열입니다. 이게 열입니다. 그래서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 이걸 중학교에서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온도랑은 다르다.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열은요. 열의 에너지가 원래 이름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열은 사실은 열 에너지를 줄임말이야. 근데 이걸 중학교 때는 열 에너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걸 중학교 때는 열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이라는 건 사실 열량이다.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이동한 양을 열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차고 뜨거운 정도를 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동량을 열이라고 하는 거다. 그걸 원래 열량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뜨거운 물질과 차가운 물질을 접촉시키면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가? 혹시 차가운 물질에서 뜨거운 물질 쪽으로 열은 가니? 아니요. 절대 못 갑니다. 열이 일방통행입니다. 거꾸로 못 갑니다. 됐어? 절대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뜨거운 물질은 열을 줘야만 돼. 차가운 물질은 열을 받기만 해. 알겠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니? 뜨거운 물질은 온도가 무조건 내려만 가. 됐어? 차가운 물질은 무조건 온도가 뭐해? 올라만 가. 열을 받으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질은 80도고요. 차가운 물질은 20도인데 두 개를 접촉했기 때문에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뜨거운 물질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요. 차가운 물질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두 개의 온도가 같아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얘 크로스되니? 아니요. 같은 상태 유지. 왜? 실제로 열은요. 두 물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온도 차이가 없으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는 그 순간부터는 열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합니다. 됐어? 그래서 둘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멋진 말! 무슨 상태? 이걸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열평형이 될 때까지만 열이 이동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됐어? 네, 그러면 보면 실제로요. Y축은 물체의 온도를 나타내는 축이 있죠. X축은 뭘까요? X축은 뭘까요? 17. 맞아요. 열평형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됐어? 네. 그러면 열평형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걸 내가 1분 간격으로 자른다고 치자. 자, 그럼 1분 간격, 1분 간격, 1분 간격, 1분 간격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를게요. 열평이 될 때까지. 자, 그랬을 때 처음에 1분 동안은요. 열이요. 80도의 뜨거운 물의 온도가 이만큼 낮아질 때까지 1분 동안 열이 이만큼의 온도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열이 이동한 거야. 맞아. 근데 열평형이 되기 직전 1분 동안은요. 뜨거운 물의 온도가 요만큼 낮아지는 요만큼의 양만 이동했어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은 매 순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언제 제일 많이 이동한다? 처음에. 왜 그럴까? 온도차가 그렇죠. 실제로요. 열은요. 두 물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밀리는 거거든요. 온도차가 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밀리는 열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온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밀리는 열의 양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랬다가 온도차가 없어지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게 되는 열평형 상태가 돼.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 또는 열량이라고 한다. 중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면 열평이 될 때까지 총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 열량 구하는 거. 됐어? 그거를 이제 두 번째에서 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해요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김에 해버리자. 뜨거운 물이 100g 있다고 치자. 찬물이 200g 있다고 치자. 그래서 열평이 됐다고 치자. 몇 도에서 열평형이 됐어? 그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은 얼마야? 이거 구하는 게 되는 시험 문제야. 마지막 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인 열량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열량은 Q라고 우리는 기호로 나타내요. 자, 열량을 구하는 식 Q는 C 암타. 5대5 병신이야. C 암타. 알겠어? 이렇게 외우면 돼. 자, C가 뭐니? C가 뭐니? 학교에서 했다며! 이 C 저희 뭐야? 구하는 걸 비열 이 새끼야. 비열 곱하기 M. 네, 물질의 질량 곱하기 델타 T. 네, 이게 바로 온도 변화야. 이렇게 곱하면 이동한 총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자. 실제로요, 뜨거운 물질이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을 줬어. 그래서 열평이 됐어. 자, 그럼 잘 봐. 내가 지호한테 1,000원을 줬어. 그럼 내가 준 돈이 얼마야? 1,000원. 받은 돈이 얼마야? 1,000원이에요. 열을 주고받을 때 뜨거운 물체가 준 열의 양이나 찬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량을 구하는 이 방법, 열평형이 된 이 온도를 구하는 방법, 이거 다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랑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풀면 돼. 그래서 주고받은 양은 같을 거니까. 근데 물이야. 물은 비열이 얼마라고요? 물은 비열이 얼마? 물은 비열이 얼마입니까? 무조건 1입니다. 물의 비열 얼마요? 그걸 빼 나머지 비열은 줄 거야. 물의 비열은 무조건 1입니다. 그러니 찬물도 뜨거운 물도 물이니까 고온의 물은 비열이 1. 그리고 뜨거운 물의 질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100g. 그래서 온도 변화는요. 80도에서 여기까지 온도가 내려왔죠? 그럼 변화량은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면 온도 변화량. 맞습니까? 네, 이걸 찬물에도 할게요. 찬물도 물이니까 비열 얼마야? 얼마야? 물의 비열 1. 자, 찬물이 몇 그램 있다고 써있어? 저기 200g. 그러면 200. 온도 변화는요. 찬물의 온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거죠. 맞아요? 온도 변화량은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는 거. 됐죠? 그래서 찬물의 온도 변화는 T 빼기 20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쓸데없는 거 숫자는 지워놓고 갈게요. 그러면 얘는 가로 열면 80-t는 여기 분배하셔야죠. 2t-40. 네. 자, t끼리 모을게요. 3t는 모을게요. 120. t는 얼마? 40.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열평형이 된 이 실제 온도가 40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평균이 아닌 거. 학교에서 안 했어요? 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열평이 된 온도가 40도라는 거 확인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40을 집어넣으면 뜨거운 물이 준 열의 양이 나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80에서 40 빼면 40이고요. 40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 4,000. 이죠? 근데 보면 열량 단위가 뭐야? 킬로칼로리와 칼로리. 그럼 지금 내가 계산한 거 킬로칼로리일까 칼로리일까? 이거는요. 질량의 단위가 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량의 단위를 g으로 놓고 계산했으면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놓고 계산한 거면 킬로칼로리.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동한 건 4,000칼로리의 열량이 이동했구나까지도 알 수 있어. 알겠어? 네, 학교에서 이 부분 안 했으면 들어두시고 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열은 이런 식으로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만 일방통행한다. 거꾸로는 아무리 소리 한번 가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걸 나중에 물리 1에 가시면 열역학 제2법, 제3법칙으로 배울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해서 열평형이 됩니다. 그 열평형이 될 때까지만 열이 이동하고 열평형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는데 열 이동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배웠어? 열은 이동해. 세 가지. 네, 열의 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러. 복사, 대류, 네. 전으로, 대류, 복사. 이 세 가지가 열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중 전도라는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 주로 어떤 물질에서? 이건 주로 고체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해요. 자, 대류는 액체. 주로나 액체나 기체 입자를 통해서 열이 이동할 때가 대류고요. 자, 복사는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할 거야. 자, 그중 실제로 고체에서요 열이 이동하는데 이렇게 막대기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작은 입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고체 상태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가열을 하면 사실은 내가 손을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 손은 뜨거워지냐 안 뜨거워지니? 뜨거워져요. 열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해 왔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손이 뜨거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왔을까? 이거예요. 고체는요 입자가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입자가 이동 안 하니까 형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열할 때 여기 입자가 열을 직접 받았으니까 얘가 뜨거워졌어. 그러면 이 입자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까? 라고 하면 뜨거워진 입자는 운동이 활발. 그럼 얘는 이동 못해도 여기서 진동을 하는데 살짝 진동하던 애가 와 진동을 세게 해. 그럼 옆에 있는 입자들과 뭐 하겠니? 세게 쭉. 알겠습니까? 얘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동하면 그 옆에 있는 입자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세게 툭툭툭 쳐요. 이 칠 때 됐어? 그 운동이 뭘로 바뀌어서? 열로 바뀌어서 옆으로 전달. 됐어? 충돌에 의해서 열이 옆으로 전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옆으로 열이 전달돼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도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입자마다 충돌에 의해서 열이 빨리빨리 옆으로 가는 물질도 있고요. 천천히 열이 가는 물질도 있어요. 그걸 멋진 말로 열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열전도율이 크게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 그 옆에 유리. 똑같은 길이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손이 뜨거워져? 그게 열 전도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어떡합니까? 여기에다가 촛농을 떨어뜨려. 그래놓고 여기다가 똑같은 간격으로 촛농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쑤시개를 세워서 붙입니다. 아세요? 이쑤시개를 세워서 붙여요.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놓고 가열을 하면 열이 전달되면서 촛농이 다시 뭐하겠니? 녹죠. 그럼 이쑤시개가 뭐하겠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쑤시개가 떨어지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른지 보는 겁니다. 이게 열 전도율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런가 하면 대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요 요번에는 고체가 아니고요 액체가 들어있는 냄비요.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알코올 램프를 한쪽만 가열한다고 진짜 정신 차려요. 그러면 여기에 물 입자들이 빽빽하게 있을 거야. 물 입자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여기를 가열하면 가열하는 부분에 있는 물 입자들이 직방으로 열을 받아 먼저 뜨거워져.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냐? 액체잖아.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질 거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자가 일로 가면서 똑같은 4개의 입자지만 4개의 입자가 차지하는 멋진 말 뭔 것 같아요? 부피가 보이시는 줄 아세요? 커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입자 4개의 질량을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보이지니? 커지죠. 그럼 밀도 보이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의 밀도가 작아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여기 있는 물은 뭐합니까? 뜨거운 물은 가벼우니까 뭐합니까? 열을 가진 입자가 직접 위로 열을 갖고 올라갑니다.
그럼 그 자리가 비겠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밀도가 큰 아이가 밀려와서 채웁니다. 됐어? 그러면 얘가 다시 알뜰레프에 의해서 가열돼서 얘가 뜨거워지면 얘도 다시 올라가. 그럼 그 자리를 새로운 차가운 애가 채워요. 그래서 뜨거움으로 올라가고 찬물로 내려가는 순환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얘는 충돌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고요. 열이. 얘는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대류야. 됐니? 이게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야. 알겠지? 자, 복사는 뭘까요? 복사는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지구야. 여러분들이 지구에 이렇게 있어서 해 뜨면 아 더워 이거 하잖아요. 그럼 태양의 뜨거운 열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우주에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지구 상태예요. 그러면 태양에서 나온 뜨거운 열을 누가 전달합니까? 전달해줄 물질이 없죠.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옵니다. 알겠어? 지구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오는 형태, 이게 복사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얘를 뭐라고 합니까? 복사 에너지.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복사, 직접 태양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전도, 대류, 복사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자 얘한테 지아한테 그래서 열을 열이야 준 거야. 지아가 열을 받았어. 받아 이 새끼야. 자 근데 이제 전도할 거야. 전도. 네 열을 받은 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열만 갑니다. 이게 전도예요. 되겠어? 네 나영아 대류. 대류는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받은 입자가 열을 갖고 직접 이동해야죠. 자 일어서. 순서예요. 지금 나영이가 열을 갖고 나한테 오고 있죠. 이게 대류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보명아, 내가 복사할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이게 복사야. 알겠어?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형태를요,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앉은 상태로 물질을 전달해주는 건 고체 상태의 열의 이동 방법 전도고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건 대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던지는 거 열이 직접 가는 거죠. 이건 복사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열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할 건데 우리 이 생활 안에서 이게 일어나요?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교실 한가운데 난로 있었어요. 난로에다가 석탄 떼어가지고 한겨울에 따뜻하게 하는데 건조해질까봐 여기에 이렇게 주전자에 물 집어넣고 올려놓으면 주전자에 물이 막 끓어요. 가습기 틀어놓은 것처럼. 됐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추우니까 난로 앞에 이렇게 애들이 서 있죠. 좀 신기한 거 아세요? 난로 앞은 열나 뜨거운데 난로 뒤는 추워서 앞은 뜨거운데 엉덩이는 시려.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애들이 뭐하니? 자기 스스로 몸을 뒤집죠. 그죠? 이렇게 어렸을 때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럼 이거 앞부분만 뜨거워? 여기까지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생각. 복사죠. 이게 복사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마시려고 제가 이 주전자 손잡이를 만졌는데 안 뜨거! 자, 손잡이가 뜨거운 이유는 전도죠. 됐어. 그리고 그 안에서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 여기서 뭐 일어날까? 대류.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교실 전체가 훈훈합니다. 자, 그건 뭘까요? 대류입니다. 공기의 대류. 됐어? 공기에 의한 대류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복사, 대류, 전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고요. 그 그림이 예쁘게 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거 5페이지 맨 밑에 아이들이 책도 던지고 하고 있네요.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보시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을 전달하는데 열이 전달을 하면 이물체의 온도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열 이동을 막아서 온도를 고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열의 이동을 멈추게 한다. 열을 차단한다. 뭡니까? 단열. 그래서 열의 이동을 막는 걸 단열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 안에 다 단열재가 들어있어서 여름에 에어컨 틀었을 때 찬 공기가 나가지 않게, 겨울에 히터 틀었을 때 뜨거운 공기가 나가지 않게 단열재가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열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텀블러, 보온병입니다. 그래서 보온병이 단열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예요. 여기 써있죠? 온도를 보존하는 장치, 보온병이에요. 자, 그럼 이 보온병이 단열을 시킬 수 있는 구조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보온병은 무조건 이중막 구조입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두 겹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만든 보온병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보온병이 단열을 할 수 있는 건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안에 밖에가 끊어져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담고 뚜껑을 덮어두시면 인간의 기술로 가장 온도를 오랫동안 보온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잘 만든 보온병은 24시간 지나도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굳이 두 겹으로 만들어요? 안에 진공 정도. 네, 이 안은 사실은 공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어야 가장 효과가 뚜렷한 건데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고체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고체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고체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뭐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전도. 그거 못 일어나게 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도 여기가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에서 뭐가 일어날 거예요? 대류. 그 대류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서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합니다. 이거예요. 됐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온병은요, 안을 보시면 안이 은도금 되어 있어요. 되게 반짝반짝한. 됐죠? 은도금 되어 있습니다. 안이 은도금 되어 있으면 여기서 열이 빠져나와. 뭘로? 복사돼서 빠져나와. 그거를 은도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반사시켜서 열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죠. 됐어? 그래서 복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열을 또 막아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은도금 되어 있는 건 복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복사열을 차단해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다 막아. 알겠냐? 그래서 오랫동안 열을 보온할 수 있는 상태가 보온병이야. 이게 단열인 거야. 알겠죠? 우리 집은요, 단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열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거나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저 창문입니다. 창문 근처로 가면 제일 뜨겁고 제일 춥습니다. 집에 여기 거실에 앞에 있는 유리창이 제일 열의 방출이 제일 많아요. 그나마 그걸 죽이기 위해서 거실 앞에 있는 유리창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저 효과를 내기 위해서예요. 되겠냐? 네. 너는 뭐 질문 뭐? 네, 저 열도 반사가 될 수 있어요. 열도 반사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를 얼마나 잘 알아보셨는지 봐야 되겠죠? 7페이지에 17문제 있는데 3분이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3분 안에 합주. 17문제 말랑해.
지났구나. 약간 하고 물 마시면 좋다. 응? 1도가 몇 켈빈이에요? 1도가 몇 켈빈이고요? 섭씨의 1도가요? 거기다 273 더하면 된다잖아요. 근데 열도 무게가 있어요. 아니요. 빛도 무게가 없죠. 항상 그래요. 서희! 왜 와라? 네, 잠깐만요. 저거 볼게요. 자, 채점 다 되셨죠? 질문할 게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왜 비열이라는 단어를 모르셨습니까? 여기 비열과 열팽창인데 두 번째 시험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도 여기 안 나왔어요. 네, 나갔어. 근데요, 물의 비열이 있다는 거는 아, 아주 잠깐 대단히 잠깐 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인 거와 똑같은 비중인데, 이제.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뭔지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이 뭐고 온도가 뭐고 다른 말이다 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열의 이동 방법이 뭔지를 앞부분은 이동 방법에 대한 포인트. 열이 이동하는 거야.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그 이동한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요. 이동 방법은 전도, 대류, 곡사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이 상황과 같은 형태로 열이 이동한 걸 찾아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열 파트에서 이런 시험 범위의 마지막으로 거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비열과 열팽창이라는 거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비열과 열팽창에 대한 얘기가 주된 내용이다. 그럼 비열이 뭐고 열팽창이 뭔지를 알고 가시는 게 맞겠잖아요. 자, 비열은 아까 우리가 열이라는 열량을 계산할 때 Q는 C 암탉이야라고 할 때 이 C가 비열을 가리켜라고 했어요. 그럼 C가 비열인 건 알겠는데 비열의 실제 의미는 뭔데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자, 비열이 뭡니까? 열은 모든 물질 1kg을 1도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자, 물의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과 모래를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 그게 바로 그 물질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 되냐면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요. 이걸 절반으로 잘라서
자, 이쪽은 모래 1kg을 가져다가 놨다고 칠게요. 처음 온도 10도입니다. 이쪽은 물인데 물 1kg을 가져다 놨다고 칠게요. 처음 온도 똑같이 10도로 볼게요. 그래서 온도계를 이렇게 꼽아놓고 열을 가열할 수 있게 백열 전구를 태양 대신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치자. 그러면 백열 전구에서 나오는 열은요, 모래와 물에 똑같은 양이 동시에 갈 겁니다. 됐죠? 동시에 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열을 계속 주는데 저는 1도 올라갈 때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모래의 온도가 10도가 아니고 11도가 되는 순간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물도 10도가 아니고 11도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온도가 1도 올라가는 순간까지 필요한 열을 보겠다는 거죠. 그걸 그 물질의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실제로 모래가 이 백열 전구를 키자마자 빠른 속도로 온도가 이렇게 빡 올라갔어. 그때까지 백열 전구가 모래한테 준 열의 양이 10이라고 치자. 그럼 모래의 비열은 얼마니? 10.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얘는 10이라는 열을 받아도 온도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까지 봤더니 모래는 100이라는 열이 필요했다고 치자. 그러면 모래의 비율은 얼마? 10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래와 물처럼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비율은 무조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물질의 특성을 배웠는데, 그래서 그때 배운 거 말고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이 대표적인 게 비열입니다. 비열 값을 보면 이 물질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모래의 비열은 우리가 10이라고 가정하고 물의 비열은 100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도 높이려면 10이라는 열을 줘야 돼. 1kg당. 얘는 1도 상승시키려면 1kg당 100이라는 열을 줘야 돼. 근데 저는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 동시에 100이라는 열을 줘볼게요. 100이라는 열을 주면 그 열에 의해서 모래는 몇 도 올라갈까요? 몇 도 올라갈까요? 빨리 생각해봐. 내가 100이라고 하는 열을 주면 그 열을 받았을 때 모래는 몇 도 올라갈까? 10도는 10도 올라가죠. 1도 올라갈 때 열이 10 필요했으니까 100이라는 열을 주면 얘는 온도가 10도 상승합니다. 물은요? 1도 상승하죠. 그러면 꿈에나 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하지?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비열이 작은 물질이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모두 다 1kg 10도로 놨어요. 똑같은 온도로 가열을 했는데 A라는 물질은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이렇게 돼. B라는 물질은 이렇게 돼. 누가 더 비열이 큰 거니? 온도가 많이 바뀌는 애가 비열이 큰 거니? 조금 바뀌는 게 비열이 큰 거니? 조금 바뀌는 게 비열이 큰 거죠. 그래서 비열은 B가 더 큽니다. 여기서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비열이 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얘를 끄면 열을 못 받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거꾸로? 온도가 빨리 올라간 애가 온도가 빨리 떨어져요. 천천히 올라간 애가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래와 물이 같이 있는 해안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가시면 이렇게 해가 떠 있고 배가 있어요. 여기는 바다고요. 여기는 모래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백열 전구를 키워놓은 것처럼 한낮에 해가 떠 있습니다. 어디가 빨리 뜨거워집니까? 어디가 빨리 뜨거워집니까? 육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온도는 둘 다 10도였는데 해가 떠 있는 한여름에는요 온도가 쭉쭉 올라가서요 얘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여름에 해변가 가면 모래사장 맨발로 못 걸어 다닙니다. 뜨거워서 그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열평형에 의해서 이 모래 위에 있는 공기도 몇 도?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됩니다. 됐죠? 근데 바다에 있는 물은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 아무리 뜨거워도 한여름에 25도라고 치자. 그러면 바다 위에 있는 공기도 몇 도? 열평형에 의해서 몇 도가 됩니까? 25도가 됩니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꾸며놔. 이제 공기들만 봐. 얘는 뜨거운 공기, 얘는 차가운 공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무겁니? 더운 공기가 무겁니? 찬 공기가 무겁니? 찬 공기. 그러면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위에 있는 공기가 다 무거워서 내려오겠죠. 뜨거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다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공기가 맨 처음에 100개 있었는데 다 올라가니까 남은 공기가 20개밖에 안 돼.
얘는 내려오니까 밑에 공기의 양이 많아져. 자, 여기는 180개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공기의 양이 이쪽은 많고 이쪽은 적죠. 이걸 공기를 가만 놔둘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모든 것들 다 똑같아지고 싶어서 공기의 양이 많은 쪽에서 공기의 양이 적은 쪽으로 공기가 밀려가죠. 됐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니까? 이걸 바람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러면 낙동강의 바람이 어디서 오르는가? 바람이 어디서 오르는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죠. 됐어?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네, 이걸 낙동강이에요. 바다에서 바람이 시작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다 해자서에서 해풍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럼 밤이 되면 거꾸로 육지 쪽의 온도가 뚝 떨어지고요. 됐어? 자, 바다 쪽의 온도는 천천히 떨어져서 오히려 낮에 밤에는요 육지의 온도는 10도, 바다의 온도는 15도. 얘가 더 뜨거워요. 됐어? 그럼 거꾸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불어요. 자, 바람을 맞으면 시원하니 덥니? 시원하죠. 왜?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밤이 되면 거꾸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육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에 낮과 밤에 한 번씩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이걸 합해서 우리 뭐라 그러니? 해육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해육풍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모래와 물 사이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알겠어? 이해돼? 네. 라고 하는 비열은 모든 물질 1kg을 1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다. 그 열의 양이 많을수록 비열이 크거나 열의 양이 적을수록 비열이 작은 거다. 비열이 크면 온도는 잘 안 바뀐다. 그래서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비열이 큰 편에 속하는 게 누굴까?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비열이 큰 편에 속하는 게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근데 이 몸의 물이 몇 %니? 물이요. 식물은 9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생물 몸에 물의 양이 그렇게나 많은 이유가 뭘까? 온도 변화를 적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체온이 잘 안 올라가고요. 한겨울에도 체온이 잘 안 내려가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체온 유지 현상을 하기 위해서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열이라고 하는 거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고요. 그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비열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해육풍이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림만 봐도 이게 해풍인지 육풍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나영아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그려서요. 바람 방향만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해풍이니 육풍이니? 해풍이죠. 바다에서 육지로 불었으니까 이거 해풍이라고 하겠죠. 그럼 하루 중에 낮이야 밤이야? 낮이죠. 이거 알아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공기의 흐름 전체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때 다른 화살표 쓸데없어요.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맨 밑에 있는 수평 이동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풍과 육풍이 생기는 게 비열차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비열이 뭔지 보시면 된다. 물의 비열만 1로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 비열은 외울 필요 없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열팽창이라고 하는 게 시험 범위의 마지막이에요. 정신 차려. 이것만 하고 내용은 끝납니다. 자, 열팽창은 말 그대로 열 받으면 뭐 한다? 팽창한다. 네, 팽창한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열 받으면 길이나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해요. 되겠어? 왜 팽창해? 입자 활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또는 부피가 커지는 게 열팽창입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열팽창 뜨거워지면 늘어나? 그럼 차가워지면 줄어. 알겠어? 많이 늘어나는 애가 많이 줄까? 많이 늘어나는 애가 조금 줄까? 많이 늘어나면 많이 줄어요. 그래서 팽창률이 크다는 얘기는 수축률도 크다는 얘기야. 자, 이 열팽창을 이용한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는 뭐가 있을까?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는 뭐가 있을까?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는 뭐가 있을까? 한 번은 생각해보자. 너네 어차피 과거 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영정이랑 과거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보자.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열기구입니다.
안에 수문이 열팽창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뭐 있을까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다리 메탈과 기찻길의 철로를 끊어놓은 것도. 그래서 철로의 열팽창을 생각한 겁니다. 되겠니? 자, 그 중에서 바이메탈은요, 두 개의 금속을 접촉시키는데 이 두 금속의 열팽창률이 뭐해? 극단적으로 달라야 돼. 그래서 열팽창이 A에 비해서 B의 열팽창이 크다고 치자. 그래놓고 내가 이쪽을 가열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열팽창이 큰 B는 뜨거우니까 많이 늘어날 거고 A는 조금 늘어날 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여기 앞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튀어나오지 못하는데 길어지고 싶어. 그럼 어떡합니까? 휘죠. 어느 쪽으로 힙니까? 위쪽으로 힙니까? 아래쪽으로 힙니까? 위쪽으로 힙니다. 왜요? 기내가 바깥쪽으로 나가야 훨씬 더 길어지는데 얘가 휘어질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졌다고 치자. 이렇게 휘어졌다고 치자. 그랬을 때 늘어난 거예요. A라는 물질은 요만큼 늘어났는데 B는 이만큼.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기내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열팽창합니다. 그러면 차갑게 냉각하면 거꾸로 아래쪽으로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휘란 성질을 이용하고 만들어 놓은 게 바이메탈인데 이 바이메탈은 언제 쓰냐면요. 이런 식으로 바이메탈 놓고요. 여기 회로도를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여기가 운전입니다. 이걸 이용한 게 대표적으로 다림입니다. 다리미는요, 여러분들 실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도의 열로 살짝만 다려도 되고요. 너무 뜨거우면 실크가 녹아버려요. 근데 우리가 입는 면티 같은 경우는 180도의 온도로 다려야 주름이 퍼집니다. 온도마다 필요한 온도가 다르니까 온도를 조절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60도 이상으로 온도가 안 올라가게 엄마가 다리미를 조절합니다. 거기 레버가 있어요. 온도 조절 레버. 그걸로 조절합니다. 그럼 60도 이상이 되면 스스로 온도를 차단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하고 60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전류가 흐르게 해서 온도를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다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요. 60도를 맞춘다는 건 뭡니까? 자, 요 선을 여기까지만 가져가요. 그러면 60도의 열에서 얘가 살짝만 휩니다. 살짝 이렇게 휘게 되면 꼬맹아 전선이랑 뭐합니까? 떨어지죠. 그럼 더 이상 전류가 흐르게 안 되니? 안 흘러요. 그랬다가 식으면 다시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 다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이 똑같은 다리미로 180도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180도로 조절할 수 있을까? 내가 다리 엄마가 180도로 바꿔 그러면서 다리미를 분해해서 다시 조직하시니?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네, 과학기술이라는 건 가장 간편하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기술이죠. 어떻게 전류?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요 다리미는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가 똑같고 전류도 똑같습니다. 전류의 크기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레버를요 여기가 아니고 더 안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떠봤자 됐어? 전류는 흘러. 그럼 어떻게 떠야 돼? 더 많이 떠야 돼. 기계를 어떻게 조절해요? 열팽창을 하면 더 많이 올리고 흘리죠. 뜨거울수록. 네, 이게 온도 조절 레버가 이 점선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야. 그걸 우리 못 올리게. 됐어? 그래서 그걸 온도 조절하는 거야.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바이메탈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로 다르고요. 그 열팽창을 많이 하는 아이도 있고 열팽창이 거의 티 안 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메탈은 열팽창이 적은 아이와 큰 애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 그래서 온도 조절 센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열량 계산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옛날에는 계산하느냐고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페이지 보셨습니까? 10문제 있습니다. 3번 드릴게요. 계산하는 거안 풀어도 돼요? 있는 문제만큼만 그냥 풀어보시죠. 그치? 빼기는 아깝잖아요.
질문.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30분 동안에 이 책을 끝내셔야 되는데 이 책 끝내기 전에 앞서서 숙제 못한 것들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이번 책은 자 일단 이 책 먼저 풀어보죠. 일단 오늘 배운 것들 질문입니다. 보면 정신 차려. 자 14페이지부터요 쭉 넘겨서 객관식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은 부교재 숙제는 없을 거예요. 다 해야 돼. 그래서 네 다 하셔야 돼요. 됐죠? 객관식이 어디까지냐면 48페이지까지. 빠른 속도로 하시면 되고요. 30분 안에 최대한 풀어서 채점까지. 그러면서 질문 바로바로 쌓아두지 말고요.